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인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의미 있는 말 같기도 해요. 안녕하시냐는 게 두루두루 별일 없이 잘 지내시냐 뭐 그런 말인 거죠. 제가 한동안 그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도 잘 못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 아니, 드라마에 나와도 말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은 일들을 제가 겪었거든요. 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데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 일들을 다 겪고 지금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 중에 이런 곳에 제 이야기를 보내서 공감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아들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까지 낳고 사는데 왜 혼인신고도 못하고 사실혼 관계냐 싶으실 거예요. 남편에게 저 말고 본처가 따로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남편과는 재혼인 셈인데 그런 제 조건을 시댁에서 받아주지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저는 배경이 되어줄 만한 친정도 없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가까이 지내는 친척도 없이 고아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근본도 모르는 저 같은 여자와 절대 결혼시킬 수 없다고 시댁에서 반대가 정말 심했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생겨 남편과 합쳐 살고는 있었지만 남편도 혼인신고 같은 것으로 저를 보호해줄 마음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과 아이나 살 정도로 좋아했냐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아마 긍정에 가까울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보다 14살이나 많은 사람과 첫 번째 결혼을 했었는데 전 남편은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데다 기댈 곳도 없는 저를 결혼이라는 제도로 올가매고 아픈 시부모 병수발을 시켰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간병인으로 고용된 거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돈도 못 받고 밤낮으로 일하는 간병인이었던 거죠. 남편 얼굴도 잘 못 보고 시부모 병수발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암 같은 병은 아니고 당뇨병 증상이 찾아온 거였는데 기억마저 희미한 아버지가 제게 남겨준 것이 당뇨병 유전자였죠. 그렇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당시 저는 젊기도 했고 건강에 대해서 그리 걱정을 하거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부모 병수발을 하면서 운동도 거의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식습관도 좋지 않았거든요. 스트레스도 한몫했을 거예요. 하여간 어린 나이에 당뇨 진단을 받게 됐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즘 전 남편에게서 이혼 통보를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시부모 간병인처럼 부려먹을 생각이었던 전 남편은 제가 몸이 아프게 되니 가차없이 버리더라고요. 거의 맨몸으로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지금 알고 있었던 걸 그때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용감했더라면, 그래도 저 살궁리를 하고 챙길 것 챙겨서 나왔을 텐데,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너무 몰랐던 거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혼녀가 되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어요. 공부도 많이 못했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데다 성격마저 그리 사교적이지 못했고 늘 우울한 표정을 짓는 어두운 인상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중에서 제일 마음 편했던 게 청소 용역이었는데 그렇게 이곳저곳 다니다가 만난 게 두 번째 남편이었어요. 남편도 번듯한 직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근근히 밥 벌어먹고 사는 형편이었죠. 그런 형편에 애까지 생겼으니 사는 게 정말 팍팍하고 빠듯해지더라고요. 애를 굶길 수는 없었으니 처음에는 애 때문에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도 당시 제가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4대 보험 적용도 받고 그랬던 덕분에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반면 남편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 제가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한번 대출을 받기 시작하니 남편은 거기에 재미를 들린 건지 쉽게 목돈을 턱하니 빌릴 수 있는 걸 보고 신이 난 것 같더라고요. 당장 애 먹일 것이 없어서 빌린 돈으로 남편은 옷이나 구두 같은 것들을 사면서 자기 몸 치장하기 바빴어요. 남편이 허우대가 멀쩡한 편이긴 해요. 피지컬이 좋아서 경호업체 일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라도 정착해서 열심히 하면서 경력을 쌓아야 할 텐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잔소리도 하게 됐죠. 아, 제발 그 잔소리 좀 작작해. 당신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내 인생인데 내가 제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겠어? 평생 이렇게 이 일 저 일 떠돌아다니면서 살 수는 없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도 남들 사는 것처럼 제대로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가만히 좀 있어. 그놈의 잔소리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겠다고. 남편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가 돼도 될 놈이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에 충만했고 늘 자기 입성 하나만큼은 번듯하게 챙기는 사람이었죠. 옷을 잘 입고 다녀야 일이 다 잘 되고 그런 거라고. 자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어. 내가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래. 내가 잘 되면 당신이나 애한테 다 좋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왕 받은 거 대출 조금만 더 받자. 어? 남편은 그렇게 대출받은 돈을 그런 식으로 갖다 썼고 얼마 가지 않아 그 돈을 탕진하고 나면 또 대출을 더 받으라고 압박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2금융권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한도만큼 다 받았고 급기야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내야 하는, 그러니까 금융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상한 곳에까지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까지 진 빚만 해도 갚을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했는데 거기서 더 빚을 내라뇨. 게다가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도 아니었으니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은 그대로 다 제 빚인 거였어요. 생활비로 쓴 건 그리 큰 돈도 아니었고 다 남편이 지 몸뚱아리 치장하는 데 쓴 돈인데 그 빚을 저 혼자 덤터기를 쓰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허구한 날 대출을 더 받아달라고 난리를 쳤으니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진 빚이 얼만 줄은 알아? 당신이 갖다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하냐고.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잖아. 결국 그 돈도 내가 다 갚아야 하니까 당신은 늘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거고 말이야. 난 당장 이번 달에 넣어야 할 이자만 생각해도 숨이 턱턱 막혀. 지금 있는 빚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한데 무슨 대출을 더 받아달라는 거야? 이제 받고 싶어도 더 받을 수도 없어. 알잖아. 없긴 왜 없어. 내가 지난번에 서류 가져온 거 보기는 한 거야. 그거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몇 가지만 갖춰내면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서류부터 작성해줘. 그런 데서 대출을 어떻게 받아? 그게 말이 금융권이지 사기꾼이랑 뭐가 달라? 그 이자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투자라고 생각하라며 곧 갚는다며 대체 언제 갚을 거야? 난 이미 투자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대출 같은 거 받을 수 없어.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난리야. 지가 돈이 많아서 척척 대준 것도 아니고 대출 받아서 찔끔찔끔 준 걸로 그렇게 생색을 내냐.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갚는다 갚아. 능력도 없는 년이 깐깐하기만 해서는 이러니 내가 집구석에 들어올 맘이 생기겠냐고. 그렇게 막말을 하더니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려서 별거가 시작된 거예요. 남편과 별거 중에 매달 내야 하는 이자도 버거워서 시댁에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요. 결혼을 그렇게 반대하고 호적에 절대로 못 올리게 했던 시부모지만 제가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했었기 때문에 시댁과 교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사실혼 관계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애도 낳아 키우고 며느리 노릇까지 다 했던 말이죠. 그러니 시댁에 그런 부탁도 했던 거고 말이에요. 그러나 시부모는 역시나 나 몰라라 했어요. 게다가 시부모가 남편에게 제가 그런 부탁을 한 것을 얘기했는지
별거 중이던 남편이 저를 찾아와 아주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내달라 그래? 미쳤냐? 네가 뭔데? 네가 뭐 며느리라도 되냐? 며느리라도 시부모한테 돈 얘기는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러면 우리 부모님한테 내 꼴이 뭐가 되냐? 그나마 부모 도움 좀 받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초를 쳐도 분수가 있지. 네가 뭔데 나서서 일을 다 망치냔 말이야. 어? 이판사판 나도 눈에 뵈는 거 없는데 저 세상 가고 싶어? 사람 미치는 꼴 제대로 한번 볼래? 노발대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말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저 세상 가고 싶냐는 말까지 하면서 덤비는데 정말 무서웠고 저 진짜 그날 저 세상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남편한테 있는 대로 다 퍼주고 그 꼴을 당하고 있는 저도 저지만 애가 하도 울어서 목이 다 잠기려고 하는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독한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애 우는 거 안 보이니? 애가 하도 울어서 목이 다 잠기려고 하는 거 안 보이냐고. 너 같은 인간은 남편 자격도 없고 아빠 자격도 없어. 네가 인간이니? 너 같은 건 인간도 아니야. 사회 악이야, 악. 너 같은 건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너 같은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얼굴 보지도 말자. 당장 나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는 남편을 쫓아내버렸는데 저의 그 저주가 들어맞은 건지 남편이 정말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은 시모에게 들었어요. 근본도 없는 년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꿰차고 살더니 기어이 내 새끼 잡아먹고야 마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년이 뭐라고 모진 말을 했길래 멀쩡하던 애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결심까지 한 거냔 말이다. 이 나쁜 년, 독한 년. 너 같은 년이랑 그렇게 붙어 살게 두는 게 아니었어. 이 악마 같은 년, 서방 잡아먹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거다. 시모는 남편이 죽은 게 모두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 탓을 하면서 남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고 저 같은 년은 자기 아들 장례식장에 드릴 수 없다면서 자격도 없는 년 장례식장에 얼굴 비출 생각도 말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남편에게 한 말 때문에 남편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이란 건 정말 무서운 수렁이었습니다. 제 말들이 남편을 그런 선택을 할 정도로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건가 싶었고 제가 남편에게 퍼부었던 저주의 말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서 제게 돌아왔어요.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도 되었다가 무서운 파도도 되었다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크고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혀버렸죠. 그렇게 저는 남편이자 제 아이의 아빠였던 그 남자를 잃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어도 여전히 빚은 남아있었고 남편에 대한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동안 생활은 더 힘들어졌어요. 청소 용역 일로는 빚 갚고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저는 소득이 더 높은 일을 찾아야 했어요. 청소일 중에도 강도가 센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맡고 싶다고 회사에 얘기했는데 여자는 잘 써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런 일이 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파출부,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 자리를 제안받게 된 거예요. 제가 돈 벌어야 한다고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다녔더니 청소 용역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이 제 사정을 알고 소개를 해주셨답니다. 잘 나가는 부잣집 가사도우미 일인데 관심이 있어? 가사도우미 경력은 없는 것 같던데 청소 용역 다녔으니 청소 노하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애 키우면서 살림도 직접 하는 거 아니야? 아유,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거야. 마침 좀 젊은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댁이 있어서 딱 자기 생각이 났거든. 어때? 생각 있으면 면접 잡아줄게. 면접이요? 그런 것도 봐야 해요? 가사도우미 일을 안 해보긴 했지만 하면 하는 거죠 뭐. 제가 배운 건 없어도 살림 솜씨는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그래도 젊은 편에 속하나 봐요. 그런 편이지. 아무래도 50대 이상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정도 연령대를 선호하는 집도 많고 말이야. 그런데 마침 젊은 사람을 원한다고 하니 자기가 하면 딱이잖아.
식구도 별로 없는 집이야. 딸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시집 가고 두 분만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조건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면접 보러 한번 가봐. 떨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잘하고 와. 이런 일도 제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 어떻게든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단정하게 차려입고 면접을 보러 갔죠. 저를 고용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모님은 60대 초중반이라고 하던데 무슨 70대인 줄 알았어요. 부잣집 마나님들은 관리 잘해서 피부도 좋고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은 고생을 좀 한 사람처럼 나이도 들어 보이고 영 그렇더라고요. 그런 건 관리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게 있나 보죠. 딱 내가 원했던 나이에 가사 도우미를 소개해 주셨네. 나도 나이가 많지만 나이 많은 사람은 싫더라. 젊고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이 좋아. 아줌마가 딱 내 스타일이야. 마음에 들어요. 출근은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나는 가능하면 빨리 출근을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당장 내일부터도 좋고. 좋게 봐주셨다니 저도 좋네요. 네, 바로 출근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올게요. 집이 좀 넓긴 하지만 겁먹을 거 없어요. 이 큰 집에 나랑 우리 남편 둘만 사는 걸 뭐. 사실 일이 그렇게 고되지는 않을 거야. 사모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집이 워낙 넓어서 청소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무조건 취직을 해야 했으니 덮어놓고 다 잘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면접을 통과하고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니 저를 그 사모에게 소개해 주셨던 사무실 직원분이 그제야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서는 나름 유명한 졸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모도 사모의 남편도 원래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태생부터 부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땅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갑자기 탄생한 신흥 땅 부자라고 하던데 대체 무슨 땅을 어떻게 사두면 그런 벼락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큰 집에서 사람 부리며 떵떵거리고 사는 건지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청소가 좀 빡세기는 했지만 매일 그 집 전체를 다 청소해야 하는 건 아니었으니 계획을 세워서 하면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사모도 사모의 남편도 외식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음식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사모의 갑질을 견뎌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 육체적 노동보다 감정적 노동 강도가 더 센 거잖아요. 그러니 돈을 많이 주는 데는 그런 감정 노동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암묵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았고 사모는 그걸 노골적으로도 드러내기도 했어요. 사모는 그 늙어 보이는 얼굴에 맞지 않게 집에서도 항상 곱게 차려입고 고상하게 교양 떠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폭언 같은 게 그렇게 심하지 않긴 했어요.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폭언 갑질이라는 게 뉴스에서 본 재벌 회장이나 사모들의 기막히는 수준의 폭언들이라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그 사모가 하는 것들은 그럭저럭 참아줄 만은 했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생각했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모도 한 번씩 그렇게 제게 말실수를 좀 한 것 같으면 자기도 찔렸는지 꼭 저한테 사과 비슷한 것을 하면서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어머, 내가 지금 말이 좀 심했나? 아줌마 기분 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질에 예민한데 혹시 내가 지금 갑질한 건가?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사실 저게 제대로 된 사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꼭 한마디를 덧붙이는 게 문제였죠. 나도 인간이라 한 번씩 감정 컨트롤 못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지 뭐. 이해하지? 사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감안해서 아줌마 월급 챙겨주는 거 아니야. 알죠?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월급 많이 주는 거니 갑질 좀 해도 참으라는 거나 다름없는 말인 거잖아요. 벼락 부자가 돼서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뭐랄까 뭔가 뼛속부터 부자가 아니라 그런지 모든 게 다 어설픈 거예요.
어느 집 사모들처럼 갑질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졸부라 본인도 서민이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또 그런 감성이 있기도 하고 하여간 가끔 그런 사모가 애잔하게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 건 사모 말처럼 돈 많이 받으니까 그 생각하면서 다 참아 넘길 수 있는 건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갑질은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줌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에요. 내가 욕실이나 화장실에 좀 예민한 편이야. 그래서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이랑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게 영 불편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마트 같은 데 장 보러 갔을 때 해결하고 오거나 상가 건물에 있는 공용 화장실 같은 걸 써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장 보러 갈 때마다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꼭 들렸고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집을 나와서 제일 가까운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 가곤 했어요.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주택이라 상가까지 가려면 그래도 10분 정도는 걸어 나가야 했거든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질까봐 그게 걱정돼서 물도 잘 안 마시고 버티고 그랬는데도 방광염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게다가 시집 갔다는 사모딸이 집에 자주 왔는데 그 딸년이 오는 날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딸년을 얼마나 공주로 키웠는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꼴을 못 봤어요. 옷 가져와라, 커피 내려와라, 물 가져와라, 창문 열어라, 닫아라. 심지어 소파에 누워서 테이블에 올려놓은 지 핸드폰까지 가져오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그야말로 사모 딸년 리모컨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져다 주면 아주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 내려달라고 해서 그거 내리느라 조금 늦은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냐고 한마디 했더니 아주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모를 부르더니 지 엄마한테 저 내쫓으라면서 악을 쓰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엄마, 이번 아줌마 정말 이상해. 저 아줌마 정말 왜 저래? 자기가 뭔데 나한테 꼬박꼬박 반말로 말대꾸하냐고. 일하는 사람이 위아래도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엄마가 또 불쌍하다고 너무 무르게 잘해주고 그런 거지? 그러니 윗사람 어려운 걸 모르고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당장 잘라. 널린 게 일하는 사람인데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사실 그 딸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저보다 한두 살 많으려나? 어쩌면 저보다 어릴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지가 상전이다 이거죠. 사사건건 갑질이 사모보다 그 딸년이 몇 배는 심했어요. 돈이 왼수인 거죠. 그 꼴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계속 일을 다니긴 했거든요. 그런 조건 좋은 부잣집 일이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옮긴다 한들 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리란 보장도 없었으니 그냥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는 자기 딸 신혼집 청소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딸이 하도 자주 오니까 올 때마다 반찬도 가져가고 그러긴 했어도 딸 신혼집 청소 심부름을 시키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바닥에 5만 원짜리 몇 장을 툭 던져놓더군요. 추가 수당이라면서 말이에요. 그래봤자 그 시간에 가서 청소하고 반찬까지 다 해놓고 나면 퇴근 시간을 한참 지날 게 뻔하니 추가 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무슨 선심 쓰듯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돈만 생각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사모딸 신혼집으로 갔죠 뭐. 반찬 만들어 놓을 장까지 봐서 갔는데 사모가 적어준 주소대로 찾아갔더니 아주 어마어마하게 호화스러운 대저택이더라고요. 언젠가 사모 친구한테 뭘 좀 가져다 줄 게 있어서 평창동에 심부름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입이 떡 벌어지게 큰 저택을 많이 봤었거든요. 사모딸이 사는 집은 그 동네만큼 부자 동네에 있구나 싶었어요. 대체 어떻게 졸부가 된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지더라니까요. 끝까지 그걸 알아내지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네요. 아무튼 대문부터 압도당해서 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기분이 참 씁쓸했어요. 벼락부자된 부모 덕분에 평생 공주처럼 살다가 결혼해서 이런 집에 신혼살림 차리고 살면서 근심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모딸은 하루하루가 살맛나는 인생이겠구나 싶고 빈곤했던 제 신혼살림도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런저런 생각에 우습게도 눈물이 핑 고여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삼켜야 했답니다. 인터폰을 받은 건 남자 목소리였는데
사모님 댁에서 보내셔서 온 가사 도우미라고 눈물을 삼키며 말을 했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인터폰을 받았던 것 같은 남자가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안내를 하길래 처음에는 그 집에서 일하는 고용인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속옷바람이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있어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고용인이 그런 차림으로 있을 리는 없고 사모딸 남편인 모양이다 했죠. 차림이 그렇길래 좀 당황하기도 했고 할 일이 많았으니 서둘러 주방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흠칫 놀라는 기색이 있는 거예요. 금방 표정을 바꾸긴 했지 분명 그런 눈치가 있었어요. 차림이 그렇다는 걸 자기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아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고 뒤돌아서는 그 사람의 등짝이 보였는데 러닝셔츠나 다름없는 걸 입고 있어서 등짝이 다 드러나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제 남편에게 있는 푸른색 점이 그 남자 등짝에도 있는 거였어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말이에요. 그냥 점이 다 비슷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 남편의 그 푸른 점이 되게 특이한 거였단 말이에요. 색깔도 푸른색인데 동그랗게 꽤 큰 점이 얼핏 보면 복잡한 지도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한창 사이가 좋았을 때는 제가 남편의 그 점을 보고 지구를 닮은 점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 남편의 그 점을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점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얼굴은 분명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 체격은 또 비슷한 것 같고 혼란스러웠어요. 그 사람은 말하자면 죽은 제 남편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 피지컬은 좋아도 얼굴은 진짜 못생겼었거든요. 험상궂게 생기기도 했는데 진짜 못생겼었다고요. 근데 그 남자는 조각처럼 정말 잘생겼다란 말이에요. 훈남 정도가 아니라 조각미남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체격은 비슷해도 죽은 제 남편보다 몸이 훨씬 좋았어요. 딱 봐도 운동으로 다져진 몸인 게 티가 났어요. 분명 다른 사람이지만 묘하게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점은 정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또 죽은 제 남편이랑 목소리도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제 남편은 체격은 그렇게 좋으면서 목소리는 또 모기같이 앵앵거리는 소리여서 진짜 체격이나 험상궂은 얼굴이랑은 전혀 안 어울리는 동떨어지는 목소리였는데 그 남자 목소리도 딱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일 리가 없고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의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특이한 모양의 점을 가진 사람도 드물 텐데 심지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의 점을 가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게다가 목소리까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주방에서 반찬을 하는 내내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사모딸 신혼집 청소를 하면서 사모딸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걸 챙겨놨어요. 혹시 몰라서 음료수 한 잔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사용한 컵도 챙겨왔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갖고 제 아이와 친자 확인 의뢰를 넣었죠. 설마 했던 일은 왜 꼭 믿을 수 없는 진실로 돌아오는 걸까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 사람은 제 아이의 친부, 그러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남편이 맞았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죽은 남편의 시신을 본 것도 아니고 장례식에 간 것도 아니잖아요. 시모의 말만 믿고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러니 남편은 그때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어떤 수술을 받으면 그렇게 환골탈태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을 싹 다 뜯어고치고 아예 다른 사람처럼 환생한 것처럼 살고 있었다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잘생겨진 얼굴로 돈 많은 사모의 외동딸을 물어서 인생 2막을 이렇게 화려하게 즐기며 살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지가 진 빚 때문에 저는 온갖 갑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침착해져야 한다고 수도 없이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질렀다가는 본전도 못 챙길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한 방에 터뜨릴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며 차곡차곡 증거들을 모으기로 한 거죠. 그 증거들로 죽은 줄 알았지만 잘만 살고 있었던 남편놈과 저한테 갑질을 일삼은 사모와 그 딸년 모두 한 방에 골로 보낼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남편놈이 제 아이의 친부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는 확보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사모와 그 딸년의 갑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모가 러시안 블루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사실 뭐 그다지 예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기용으로 기르는 것 같았죠. 하여간 외출해서도 고양이를 보고 싶다면서 집에 펫 CCTV를 설치해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사모가 제게 뭔가 갑질을 하려고 들 때면 그 CCTV에 잘 잡히는 위치를 찾아서 자리를 잡곤 했어요. 화장실 문제도 그 CCTV 앞에서 한 번 더 확인 사살했고요.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거실에 있는 손님 화장실을 좀 쓰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사모는 금방 뛰어갔다 오면 되지 않냐고 끝까지 거실 화장실 쓰는 걸 꺼려했어요. 그게 그대로 녹화가 된 거죠. 그리고 사모 딸년 갑질이 평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증거를 모을 생각을 하고 나니 그년 갑질 풍년은 축복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언어 폭력은 당연한 거고 옷이나 가방 같은 걸 집어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가져다 준 주스가 지가 말했던 주스가 아니라면서 컵을 치는 바람에 그게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서 깨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CCTV에 녹화된 영상들을 꾸준히 백업하면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모가 딸년 신혼집 심부름을 몇 번 더 시켜서 알아낼 수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그래도 그 남편놈이랑 애까지 낳고 같이 살았던 사실혼 관계의 마누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는 그 놈을 알 만큼은 안다 이거죠. 그 놈이 부잣집 외동딸 하나 물었다고 안주해서 살 놈이 아니거든요.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거나 마누라 돈 빼돌릴 궁리 같은 걸 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심증은 확실했으니 물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그 집에 일하러 갔을 때 거실이랑 서재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다음에 갔을 때 그걸 회수해 와서 하나하나 들어봤어요. 네, 저도 그런 식으로 남의 사생활을 훔쳐듣는 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때 제 눈에 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오로지 뭔가를 더 캐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사모는 주로 딸년이나 사위가 다 외출하고 신혼집이 비어있을 때 저한테 청소 같은 걸 시켰기 때문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거한 녹음기를 많이 들어볼 것도 없더라고요. 남편 놈은 집에 혼자 있을 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주 대놓고 지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본인 입으로 알아서 까발려 주더군요. 고맙게도 말이에요. 골프장 사업을 한답시고 동남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누라 돈 펑펑 쓰고 있던데 심지어 갈 때마다 여자 바꿔가며 데리고 다니면서 그년들 쇼핑까지 시켜줬더라고요. 그걸 다 지 입으로 말하는 꼴이라니 기가 막혔죠 뭐. 뭐 그렇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걸 지가 알아서 만들어주니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사모네 펫 CCTV에서 모은 영상과 사모 딸년 신혼집에서 남편놈이 떠들어대는 음성 파일까지 제법 자료가 모였다 싶었고 저는 그것들을 보다 임팩트 있게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저 그거 편집하려고 편집 프로그램까지 배웠다니까요. 유튜브 같은 데서 요즘 인기 있는 영상들 다 찾아보고 최대한 재밌게 편집해보려고 한 거예요. 남편놈 음성 파일은 사모나 사모딸 카톡 프로필에 있는 사진들을 활용해서 편집했고 말이에요. 이제 그 영상 상영화를 할 기회만 보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그렇게 공들여 만든 영상이니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릴까 싶은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묻히기 십상이잖아요. 괜히 제가 갖고 있는 패만 들키고 아무 소득도 없이 물러나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사모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터뜨려서 빼도 박도 못하게 개촉당하게 하고 싶었어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했던가요? 드디어 그 영상을 터뜨리기 딱 좋은 타이밍이 생긴 거예요. 사모가 주최하는 후원회 같은 데서 바자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후원회지 으리으리한 호텔 연회홀 빌려서 멋진 옷 차려입고 하는 파티나 다름없는 거죠 뭐. 모르긴 해도 사모가 졸부라고 하니 진짜 찐 재벌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무시당하는 일도 많고 그럴 거 아닐까요? 그런 재벌들 사이에 끼고 싶긴 했을 테니 그런 것도 열어서 재벌들에게 눈도장 찍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봤자 바자회에 진짜 귀티가 좌알잘 흐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 사모는 여전히 줄근 호박 취급당하는 것 같았지만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모 입장에서는 그럴수록 뭐라도 더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무튼 그 준비를 한다고 또 나를 어찌나 부려먹던지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몸은 힘들었지만 결전의 디데이만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죠. 사모 뒤치다거리를 하느라 저도 그날 행사장에 동행했고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 홍보 영상 같은 걸 트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하기로 한 거예요. 행사 준비할 때부터 사모와 함께 행사장에 수도 없이 드나들었으니 관계자들도 제가 스태프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 처리가 훨씬 쉬웠어요. 영상 파일이 바뀐 것 같다고 말하고 제가 편집한 영상 파일을 넘겨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대망의 상영회가 열린 거거든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떨리기도 했고 좋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런 부잣집에서는 가사 도우미를 쓸 때 비밀 유지 서약서 같은 걸 따로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일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또 그 집에서 얻은 것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계약 같은 거 말이에요. 제 남편이었던 놈이 지 집에서 떠들어대는 걸 몰래 한 건 그렇다 치고 사모네 집 펫 CCTV 영상까지 빼돌려서 사람들 앞에 공개한 거니까 사모가 법적으로 저를 걸고 넘어질까 봐 쫄리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다행히 저는 그 집에서 일하기 전에 그런 계약서 같은 건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모가 빡쳐서 비싼 변호사 선임하고 달려들면 어쩌나 싶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더라도 사모와 사모딸 그리고 남편 놈을 응징하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행사가 있던 날 사모는 물론이고 사모 딸년이랑 그 남편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풀 착장을 하고 와서 고상하게 박수치고 앉아있다가 개망신당한 거죠. 사모나 그 딸년 갑질은 그렇다 치고 남편 놈이야말로 큰일 난 거잖아요. 지가 사모 딸년 뒤통수 치고 있었던 게 다 까발려진 거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사모 딸년은 발작하듯이 소리 지르고 사모도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남편 놈은 일단 튀고 보자는 건지 주랭랑을 치는데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제가 편집한 영상을 자기들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하면서 알아서 2차, 3차로 알아서 퍼뜨려 주더라고요. 그 일로 사모는 그 후원회에서 제명된 건 물론이고 사모 남편이 하던 사회사업 같은 데서도 다 퇴출됐다고 해요. 게다가 사회사업 말고 일적으로도 타격이 있다고 하던데 뭐 그래봤자 그렇게 큰 부자들이 굶어 죽을 리도 없는 거죠 뭐. 금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건 애당초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성공했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로 사모와 사모딸 고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는 이미 땅에 떨어진 명예와 팔려버린 개쪽보다 사이놈을 잡아 족칠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와중에 저를 찾아와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그러니까 그놈이 아줌마 남편이었다는 거야? 애까지 낳고 산 남편?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애 낳고 같이 살았던 건 맞으니까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아니,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점 찍고 나타나서 다른 사람 행세하는 것도 아니고 성형수술로 얼굴을 다 뜯어고치고 다른 사람으로 산다는 게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야? 사망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말로만 죽었다고 하고 그렇게 산 거죠 뭐. 애당초 저랑은 법적으로 엮인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 저는 그 인간이 사망신고가 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살았고요. 다 모르겠고 내가 그놈 아주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가 갖고 있는 증거 다 넘겨줘요. 그 영상에 편집된 거 말고 더 있을 거 아니야. 집에 녹음기까지 설치해서 그런 거 딴 거면 그놈이 무슨 소리를 더 했는지 자료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냐고. 그거 다 나한테 넘겨요.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게. 아줌마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증거만 나한테 넘겨줘. 증거요? 녹음 파일이라면 물론 훨씬 더 많죠. 얼마든지 드릴 수도 있고요. 그 증거를 가져가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받아주고 말고요. 그런데 나는 당신네들 고소부터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고소라니? 아줌마가 고소를 한다고? 아줌마가 뭘 잘했다고 고소를 한다는 거야? 중요한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개쪽을 줬으면 됐지. 그걸로 모자라다는 거야? 고소는 무슨 고소야? 당연히 그걸로 안 되죠. 망신 한번 당한 걸로 무슨 분풀이가 되겠어요. 그동안 제가 당한 게 얼만데요. 사모님이랑 사모님 딸 둘 다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폭행죄라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아줌마를 때리기라도 했어? 폭행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놈 증거 자료나 얼른 넘겨줘.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내가 진짜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아줌마 돈 때문에 남의 집 일하러 다니는 거잖아. 지금 이러는 것도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갚아준다고. 그럼 된 거 아니야? 무슨 폭행죄 어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고소한다 그러면 덜컥 겁부터 먹을 줄 알았어? 나이 많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 폭행이에요. 직접적으로 때려서 물리적 상해를 입혀야 그것만 폭행죄가 되는 줄 아세요? 언어폭력도 심각한 폭력이라고요. 몸에 생긴 상처는 치료받으면 낫고 시간이 흐르면 아물기라도 하죠. 마음에 입은 상처는 평생 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세요? 어머머머, 이 아줌마가 사람 잡겠네. 내가 무슨 언어폭력을 했다고 그래? 집에서 사람 부리면서 나만큼 안 하는 사람도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월급 많이 주는 거라고 말이야. 아줌마도 다 알고 동의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일한 거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딴소리를 하면 곤란하지? 고소? 할 테면 어디 한번 해봐. 내가 고소당할 정도로 아줌마한테 잘못한 게 없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도 않다는 건 법정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거니까 미리 비싼 변호사도 선임하시고 법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도 좀 받고 그러세요. 아마 저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할걸요? 그래. 아주 이것저것 조사도 많이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나 봐. 그래. 어디 내가 정말 고소당할 정도로 잘못한 게 있는지 법정에서 따져보자고. 특히 저한테 집안에 있는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한 건 정말 심각한 폭력이에요. 아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다고요. 방광염까지 걸렸어요. 내가 무슨 흑인 노예도 아니고 인종차별이에요 뭐예요? 건강에도 큰 피해를 입혔지만 정신적으로도 받은 상처도 말로 할 수 없다고요. 그건 정말 특별히 중대한 범죄라고요. 아니, 내가 우리 집 화장실을 못 쓰게 문을 잠궈 놓기로 했어? 아줌마가 거기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다리를 묶어두기로 했어. 그 정도로 심각했으면 그냥 썼으면 됐잖아.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자고요. 사모님은 물론이고 사모님 딸까지 저한테 그동안 일상처럼 행했던 갑질이 얼마나 나쁜 건지, 그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고요. 제 앞에서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 비슷한 것도 하지 않으며 뻔뻔하고 당당했던 사모지만 막상 소송이 시작되고 법정에 서니 판사 앞에서는 제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진정성이 없고 영혼 없이 하는 사과라는 게 보였어요. 오죽하면 판사가 써주는 거 그대로 읽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말하라고 했을까요? 결국 사모와 그 딸은 상습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같은 항목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한테 미운 털까지 박혔지만 실형까지 살게 하지는 못했고 집행유예를 받긴 했는데 어쨌거나 고소가 진행되는 법정에서
사모와 딸년의 실체는 한 번 더 까발려지게 된 거죠. 특히 그 딸년은 법정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막말을 한 덕분에 판사님도 열이 어지간히 받으셨거든요. 큰 기사는 아니지만 작은 기사로 지역 신문과 인터넷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어요. 그러니 사모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진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실체가 드러난 사모는 더 이상 고상한 척하면서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것만 해도 큰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놈 얘기도 해야겠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은 제 예상대로 성형수술로 얼굴을 완전 다른 사람처럼 바꾼 뒤 잘생겨진 얼굴로 부잣집 여식들을 꼬시고 다녔더라고요. 사모 딸년을 만나기도 전에 여러 집적거리고 다닌 거예요. 남편놈이 멀쩡히 살아있는 걸 알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남편과 저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차고 넘치기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자료는 물론이고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남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대출받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그 빚에 대한 책임도 남편에게 물을 수 있었고 양육비 또한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지난 시간 동안 주지 않았던 양육비에 대해서 소급 적용도 당연히 받았고요. 그리고 사모 딸은 그놈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도 금전적 피해가 한두 푼이 아닐 테니 남편 놈은 그 돈 갚으려면 고생 좀 해야 할 거예요. 그 지경으로 궁지에 몰리니 남편 놈은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그러는지 하여간 저를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죽하면 죽었다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겠어. 당신도 봐서 알잖아. 그 여자 성질도 더럽고 아주 못 배워먹은 여자야. 그놈의 집구석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대충 챙길 거 챙겨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아이씨, 내가 이렇게 얼굴까지 다 뜯어고치고 돈 많은 여자들한테 투자 잘 받아서 내 사업 일으키고 나면 당신이랑 우리 아들 다 책임지려고 했어. 정말이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뭐? 책임을 져? 같이 사는 동안에도 책임감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던 인간이 그렇게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잘만 살아놓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거짓말도 좀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 진짜야. 정말이라니까. 성형수술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수술 받고 회복하는 동안 생고생을 하면서 내 생각은 오로지 하나였어. 조금만 참고 내 사업 일으켜서 가장 노릇 잘하고 살아야겠다. 그거였거든. 진짜야. 믿어줘. 웃기는 소리 작작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니? 다 네가 벌인 일이니 책임도 네가 져야지. 어쩔 거야. 내가 너를 왜 도와주니? 너한테 더 받아낼 수 있는 건 없는지 알아보는 중이야.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악착같이 다 받아낼 거라고. 내가 마음 약해져서 너 같은 인간을 받아주거나 도와주는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꿈 깨. 꿈 깨고 뭘 하든 돈 벌어서 나한테 줘야 할 돈이나 제대로 갚아. 알겠어? 가사 도우미 일은 그만뒀어요. 빚에 허덕이던 것에서 벗어났으니 착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제 아들 잘 키우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럼 부잣집에 일하러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나? 나도 그렇게 부자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나요? 사람답게 살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작은 일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오늘도 누리자고요. 감사합니다.